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성균관대학교 최재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참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마음고생 또 어려운 경제 상황 정말 고민 많으시죠? 오늘은요, 이 애프터 코로나 시대, 그 중에서도 디지털로 전환되는 이 디지털 문명 대전환의 시대에 대해서 상공회의소하고 함께 제가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 또 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질문도 좀 드리고 또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또 이 변화의 본질은 뭔지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요, 많은 기업들, 거대한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언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와도 또 상의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그 내용을 상의하고 고민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또 미래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런 나누는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지털 문명 그리고 뉴노멀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기업한테 묻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기업을 경영하시거나 또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답을 드리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것이 있거나 또 달고 싶은 댓글이 있으면 달아주시면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러분한테 멋진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쏘기로 되어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전부 댓글 달아주시면 또 나중에 거기에 자연스럽게 제가 그리고 또 대한상공회의소가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에 대한 답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국민과의 소통, 도대체 디지털 뉴노멀 시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에 관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문명 뉴노멀 시대, 기업에게 묻습니다. 그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라고 하죠. 특히 코로나가 오고 나서는요, 그냥 전부 다 이거 큰일 났어, 감염이 되면 큰일 나는데, 그러면서 디지털 문명으로 다 옮겨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교육도 또 내가 뭔가 쇼핑하는 것도 그리고 근무하는 것도 다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문명으로의 전환이 강제로 심지어는 일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디지털 대전환이 왜 일어난 거야? 그리고 그 본질은 뭐지?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사실 디지털 대전환의 출발은요, 스마트폰의 탄생이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인터넷이 있었는데요, 이건 이제 책상에만 붙어 있던 인터넷인데 2007년 아이폰이라는 것이 탄생하고요, 2010년 갤럭시 S라는 최초의 안드로이드 폰이 탄생하면서 소위 말하는 스마트폰의 대중화가 본격화되었죠. 불과 10년 만에요, 선진국을 기준으로 조사해봤더니 약 인구의 80%, 대한민국은 인구의 98%가 스마트폰을 쓰더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지구상에 이제 존재하는 인류의 표준은 바로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디지털 플랫폼에서 이걸 잘 쓰면서 사는 인류가 표준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혁명의 본질이에요. 인류가 달라진 거죠. 그 이름이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여러분, 이 사피엔스 익숙하시죠? 호모 사피엔스. 이게 원래 인간의 생물학적 정식 학명인데요, 라틴어이고요. 사피엔스의 뜻은 슬기롭다입니다. 호모는 인간 종족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이 슬기롭다는 뜻이죠. 와, 이름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진화론 하시는 최재천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우리 이름만 되게 좋네요. 호모 네안데르탈, 호모 에렉투스, 호모 크로마뇽,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이름들인데 우리만 좋아요? 그랬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생물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생존과 번성입니다. 지금까지 약 25종의 호모 종족이 발굴됐다고 하는데요, 24종은 멸종. 그렇죠. 사피엔스만 살아남았어요. 뜻은 뭐냐? 사피엔스가 슬기롭다는 생물학적 의미는 막 지구에 운석이 떨어져서 빙하기가 오고 엄청난 재앙이 몰려오고요,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고 질병이 퍼지고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생존에
길을 찾아 지금까지 번성해 왔다는 겁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해내는 DNA가 우리 종족에게만 있었다는 거죠. 그게 사피엔스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DNA는 뭐라고 써있냐면요. 야,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무조건 이겨나가야 돼. 이게 써있어요. 그래서 항상 생존이 높은 걸 선택하려는 습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포노 사피엔스가 표준 인류가 됐다. 포노는 예상하신 대로 스마트폰을 의미하는 라틴어인데요. 야, 그 뜻은 이 사피엔스가 생존에 유리하네. 그리고 스마트폰을 선택했다는 거죠. 선진국 인구의 80%, 대한민국의 98%가 생존에 유리해서 선택했고, 그로 인해 이 새로운 인류 포노 사피엔스가 지구상의 표준 인류가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2021년 4월 12일 기준으로 세계 10대 기업을 봤더니요. 보세요. 1위부터 8위까지가 전부 포노 사피엔스만 대상으로 하는 기업이 차지합니다. 특히 5대 기업 애플, MS,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은요. 바로 이 포노 사피엔스 디지털 문명을 만들고 리드하는 기업들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걸 따라한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아시아의 최강 기업이 된 텐센트와 알리바바입니다. 이 기업들, 우리로 치면 텐센트는 사실 카카오 같은 기업이고요. 알리바바는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나 또 쿠팡 같은 기업이에요. 야,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네요. 아시아의 최강이 되었는데 포노 사피엔스만 상대하는 이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불과 20년 만에 이 자리에 올랐다는 겁니다. 거기 최근 테슬라가 올라왔는데요. 와, 제2의 애플, 움직이는 아이폰이라고 불리우는 기업. 일론 머스크 창업자는요, 맨날 난 비트코인 이거 너무 좋아 이런 얘기나 하고, 소위 말해서 새로운 디지털 종족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이 기업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을 벗어나서 폰을 든 인류만 상대할 거야 그러면서 저 위치에 올랐죠.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입니다. 그 얘기는 주식 투자가 많이 절로 몰렸다는 거죠. 여러분, 주식은 어떤 주식을 사시나요? 제일 사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미래에 꼭 오를 것 같은 주식. 전 세계 투자 자본, 인공지능, AI, 온갖 것들이 전부 어느 게 오를 것 같아? 분석을 했더니 저기라고 결정한 거예요. 심지어 스마트폰으로 투자하는 청년, 요새 청년 개미들이라고 그러죠. 이들이요, 저기가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얘기는 디지털 문명, 포노 사피엔스 문명이 정해진 미래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2030년 이 문명은요, 정해져 있어요. 디지털 문명이 표준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이 데이터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미 디지털 문명 표준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가 이 설문을 준비하고 기업인들과의 소통을 준비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새로운 문명에서 배우자는 겁니다. 여러분, 기업을 하시면 이 기업엔 투자해야 돼. 또 내가 근무를 하고 있으면 저 사람한테는 더 높은 연봉으로 투자하고 싶어. 이런 기대치가 올라가야겠죠. 그럼 여기서 배워야죠. 왜? 전 세계 자본이 이들의 미래에 정말 기대치가 높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도대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문명의 표준은 어떤 것들인지를 알아야, 그래서 내 마음에 그 표준하고 세팅을 딱 해야 우리도 미래의 기대치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기업인 여러분, 여기서 한번 오늘 배워보자고요. 도대체 우리는 어떤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을까? 사실 이미 택시, 호텔, 금융방송, 유통할 것 없이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해서 인류의 일상의 표준이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 기준으로 보면요, 폰으로 불러서 타는 택시 또는 우버가 정류소에서 손으로 들고 타는 택시보다 훨씬 많죠. 인류는 선택을 해버렸어요. 호텔도 에어비앤비, 금융도 모바일 뱅킹 70% 시대, 방송, 유튜브, 넷플릭스 합하니까 대한민국 60%가 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유통은요, 온라인으로 급격하게 이동하죠. 그래서 쿠팡 백조 시대가 막 열리고 이래요. 결국 인류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삶의 터전을 이동했고, 그러는 바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지금까지의 산업의 생태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혁명적 변화가 현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도 50조 기업 됐고, 네이버도 63조 기업,
또 배달의 민족, 와, 4조 8천억에 매각을 했는데요. 저 배민을 산 DH의 주가가 코로나 이후 3배가 올랐어요. 15조 가치 기업 됐어요. 또 현대자동차도요. 완전 제조기업인데 R&D의 3분의 1을 모빌리티 서비스, 스마트폰과 연동돼서 어떤 특정한 자율주행이다, 차에서 즐거움을 즐기는 카 인포테인먼트다, 여러 가지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기업들이요, 기대치를 높이려면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동해야 돼. 이걸 하고 있다는 거죠. 이유는요, 인류가 일로 옮겨갔기 때문이에요. 어느 하나도요, 강요한 건 없습니다. 인류는 스스로 경험해 봤더니 이게 생존에 유리하네. DNA의 속삭임에 의해서 글로 옮겨갔다는 거죠. 자크 아탈리에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요, 음악 소비 변화를 보면 미래 예측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음악 요새 어떻게 듣나 볼까요? 그럼 뇌에서 음악이 듣고 싶다라는 욕망이 발생해요. 그럼 아무런 과정도 없이, 생각할 겨를 없이 반사적으로 스마트폰이 열립니다. 그리고 눌러요. 그래도 음악이 나와. 그럼 뇌에서는 이렇게만 기억합니다. 음악이 나오네. 욕망이 발생한 지 1초 만에 음악이 나오고, 그걸 듣는 순간 기분 좋은 도파민이 샥 분비되죠. 이 과정을 통해 인류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야, 이거 되게 좋다. 네, 그리고 DNA 속삭이야. 이게 생존에 유리한 것 같아. 그럼 이 아탈리에 이론에 따르면 음악을 그렇게 경험한 인류는 다른 것도 그렇게 해결해 보려고 한다고 합니다. 치킨이 먹고 싶다, 열리고 누르면 띵동하고 배달이 와요. 그러니 이걸로 한 모든 경험 중에서 야, 이건 정말 더욱 좋아 라는 압도적인 우월한 경험을 남긴 것들은 쪼르르하고 옮겨가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72%가 이제 TV보다 저녁 7시 이후에 이거 본대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80%의 국민이 TV와 신문을 봤다면 이제는 80%의 국민이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표준이 바뀐 거죠. 왜? 생존에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그러면서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공간이 인류 삶의 표준 공간이 된 거예요. 그럼 기업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미래의 나의 기대치를 옮기려고 한다. 그럼 나는, 우리 비즈니스는 디지털 플랫폼이 표준이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프라인은 없어지는 거냐? 있지요. 그런데 그거는 소수자 보호 프로그램. 예를 들어 은행이에요. 대한민국 국민 70%가 모바일 뱅킹을 해요. 그럼 모바일 뱅킹이 표준이야. 그럼 은행 지점은 없애야 된다고? 그렇죠. 차츰 줄여가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 소수자 보호 프로그램. 그게 소위 말하는 니치마켓, 작은 규모의 소규모 시장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공해야 하는 시장은 어디냐? 바로 새롭게 형성되는 디지털 플랫폼, 폰을 든 인간이 표준인 세계에서의 비즈니스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빅데이터 AI는 왜 중요하냐? 금방 드러나죠. 여러분도 하루 수백 번씩 이거 누르시죠. 네. 여러분, 그런데 기억은 안 나지만 단 한 건도 나의 뇌가 시키지 않은 건 없어요. 그렇다면 욕망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죠. 맞아요.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면서 우리는 이제 인간의 욕망을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축적된 데이터를 갖고, 야, 고객이 진짜 뭘 좋아해? 야, 옛날에는 이럴 거라고 상상만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알려줘요, 데이터가. 진짜 원하는 것들을. 그러니 기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객이 원하는 걸 준비하는데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은요, 이제 기업의 필수제가 된 겁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이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고 이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는데 20대 여성이면서 수입은 이만큼 되는 사람이면 어떤 걸 좋아할까? 우리는 몰라요. 왜? 수학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 데이터는 풀어냅니다. 100만 건의 데이터를 분석했더니요, 이분은 이런 걸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검증이 되어버렸어요. 왜? 실제 그 효과가 데이터로 입증이 되니까. 디지털 시대의 특징은요, 모든 것들이 환하게 드러나고 그걸 통해서 읽어내고 검증하고 하는 과정을 다 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래서 기업에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됐냐?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 생태계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심지어 그걸 디자인해야 돼. 그리고 빅데이터와 AI를 마치 그냥
우리 늘 회사에서 엑셀도 쓰고 하시죠? 그런 것처럼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어떤 특정 부서가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요거는 그렇게 활용하는 거야. 인류는 이렇게 디지털 플랫폼에서 이런 방식으로 살고 있어. 전부 이해하고 학습하고 공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이게 인류의 표준 삶이 됐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뉴노멀입니다. 디지털 문명으로의 대전환은요, 사실 스마트폰이라는 기기가 만든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게 번지면서 그렇게 된 거 맞죠. 그런데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요, 경험해봤더니 생존에 유리하네, 이런 판단이 불과 10년 만에 일어난 것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수십만 년을 그렇게 살아왔듯이 요게 더 생존에 유리해 하고 옮겨가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업의 표준도 이동해야겠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은요, 내 마음의 표준을 바꾸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든 데이터는 디지털 문명으로의 대전환을, 그게 이미 심각하게 일어났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 역시 옮겨가야겠죠? 여러분, 도대체 디지털 문명, 난 어떻게 적응해야 될까? 그럼 하나하나 앞으로 제가 4가지의 꼭지를 말씀드려 볼 건데요. 그걸 통해 나의 미래, 또 기업의 미래를 한번 어떻게 바꿔야 할지 생각해 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 끝에는요, 구글 서베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 참여하시면요, 진짜 그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라는 정말 멋진 기프티콘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러분한테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베이 준비해 주시면 좋은데요. 질문은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어느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개인과 회사가 디지털 대전환에 잘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 답변해 주시면 또 앞으로 정책을 만들고 국민이 어떻게 디지털 생각하고 있는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댓글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하는 디지털 문명 대전환 국민소통 프로그램, 그 2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요, 디지털 대전환이 일어났고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그걸로 인해서 산업 생태계가 바뀌었으니까 산업이 움직이는 모든 방식, 룰 이런 게 다 바뀌었겠네? 맞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디지털 대전환, 팬덤 경제가 시작되었다는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와, 팬덤 경제, 이게 뭐지? 여러분, BTS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BTS가 세계 최고 가수가 됐는데요. 자본도 없었어요. 그렇죠? 2013년 BTS 데뷔했을 때 빅히트는 돈 없는 가난한 스타트업이었죠. 와, YG, SM, JYP 같은 대규모 자본을 투자한 가수들이 즐비했는데 여기는 없었어요. 2번째, 방송에 나간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한번 방송에 내보내줬는데 이런 친구들 많아. 그러니까 너 내보내줄 시간 없어. 그래서 방송에도 못 나갔어요. 세계적인 가수가 된 건 분명한데 더욱 분명한 건 자본과 방송이라는 절대 필수제, 꼭 있어야 되는 그런 걸 하나도 이용이 안 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세계 1위가 된 거예요? 타임즈가 선정한 2020년 세계 최고의 연예인이 된 그 근간은 뭐냐? 바로 팬덤, 아미입니다. 1억 명이요. 와, BTS가 새로운 노래 만들었어. 24시간 활동하며 그들을 원합니다. 이건 어떤 자본보다 강력한 힘이 된 거죠. 또 방송 대신에 유튜브. 방송이 표준이 아니야? 맞습니다. 유튜브 표준 시대, 전 세계가 그런데요. 대한민국에서 2019년 조사를 했더니 저녁 7시 이후에 56.7%가 저는 유튜브 봐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TV는요 28%. 그렇구나. 인류의 표준 문명이 바뀌면서 룰도 바뀐 겁니다. 반드시 자본과 방송의 힘이 성공에는 필요하다. No. 이제는 바로 소비자의 팬덤,
그들의 선택이 성공을 만든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팬덤 경제 시대라고 부르죠. 자, 한번 볼까요? 방송은요, 와우, 이제 유튜브가 우리나라 표준. 왜? 보세요. 대한민국 국민 72%는 TV가 아니라 폰으로 뭐 유튜브도 보고 넷플릭스도 보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유튜브라는 공간으로 옮겨가 버렸죠. 재밌는 건 뭐냐? 그래서 파워 유튜버들이 정말 엄청난 권력자가 됐는데, 야, 이 수천만 명의,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유튜버들, 이들은 분명히 자기가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요, 끊임없이 방송 때마다 뭘 그렇게 눌러달라 그래요. 뭐죠?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권력은 당신이 선택해서 나한테 준 거예요. 권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소비자의 선택에서 나왔다는 걸 명백히 알죠. 사실 그래요. 방송 시작할 때 아무것도 아니었고요. 지금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걸 다 아니까. 방송사들은 어떤가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이미 정해졌잖아. 사회에서 날 그렇게 해줬잖아. 야, 권력의 본질이 어떻게 바뀐 건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방송도 가만히 있어봐. 이제는 사람들이 TV 안 보면 광고료 떨어지죠. 수입 떨어지죠.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불투명합니다. 그럼 어디서 배워야 될까? 네, 바로 유튜브에서 배워야죠. 팬덤이 중요해졌다. EBS가 저렇게 팽수를 최고의 스타로 만들려고 하고요. 이게 자발적 팬덤이 생기면 거기 집중하는 거예요. MBC에서도 싹쓸이라는 프로그램, 여러분 유튜브 콜라보 프로그램에 실제 그 이름조차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 하면서 댓글로 정해준 거죠. 이게 생존의 방식이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요, 그럼 배워야 돼. 사실 새로운 것이 등장하면요, 부작용도 많고 문제가 많아요. 그럼 그 문제도 잘 슬기롭게 해결해야 되지만, 야, 이 새로운 거의 강력한 혁신성은 뭐야? 여기서 배워야 되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면 알죠. 인간 특성이기도 한데요. 6살 꼬마 유튜버 보람이가 한 달에 30억씩 유튜브로부터 돈을 받아서 100억짜리 빌딩을 샀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 애들 방송 저렇게 하면 안 돼. 학대 방송이야. 우리나라 거의 모든 언론들이요, 다 이건 참 큰일이다. 맞아요. 애들이 애긴데 아직 자기 자의식도 없는데 부모들이 돈 벌려고 그렇게 하는 거, 그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사실 많이 고쳤어요. 이런 비판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특별 방송을 하지 않은 게, 보람이는 어떻게 한 달에 30억씩 벌었을까? 와,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키즈 방송이 되게 인기인가 보다. 아니에요. KBS에서 하는 TV 유치원 시청률 0.1%. 여러분, 이 정도면 폐지 기준이거든요. 그냥 하는 거예요. 야, 그럼 인기가 없다는 거네. 맞아요. 방송국 키즈 프로그램이 인기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데이터를 봤더니요, 세상에 보람튜브, 지금은 구독자 수를 가려놨는데요, 일부러 2달 전만 해도 2,730만 명이 했어요. 이 데이터는요, 놀라워요. 왜? 우리나라 4에서 7세 아기 수가 138만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2,600만 이상의 아기들이, 맞아요, 전 세계에서 보람이를 너무 재밌다 이러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정기 구독자가. 이 데이터는요, 보람이가 세계 2위의 키즈 방송국 사장님이라는 걸 말해줍니다. 1위가 누구냐? 라이언이라는 미국 꼬마인데요, 보람이보다 1살 많은 오빠예요. 걔가 방송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냐? 그 조회수만으로 유튜브에서 작년에 받은 돈이 339억입니다. 거기다 광고도 붙겠죠. 광고는 잘 모르겠지만 300억은 넘을 거야. 그럼 639억 이상을 버는 게 라이언. 근데 구독자가 그럼 보람이보다 얼마 많냐? 딱 10만 명 많았어요. 저 때. 야, 그럼 보람이가, 그렇네, 1년에 300억은 벌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였네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 궁금해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떻게 번 거지? 이거 유튜버들이야 당연히 요새 그렇게 버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방송이 바뀌면 광고 바뀌죠. 광고 바뀌면 유통 바뀌죠. 유통 바뀌면요, 제조까지 바뀌어요. 모든 생태계가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보람이가 제일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방송이 뭐였냐? 아빠 몰래 뽀로로 떡볶이 먹는 보람이에요. 야, 여러분, 그게 5억 7천만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그 뽀로로 떡볶이를 생산하는 식품 제조회사 사장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전통 사회에서는 야, 나 아시아에 수출하고 싶은데 그럼 맞아요. 전시회 가야 되고요. 바이어 만나야 되고요. 그분들 잘해야 돼. 그럼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 야, 이거 광고만 좀 태우면 될 것 같아. 그거 좀 지원해줘. 5억 7천만 명의 애기들한테 TV 광고로 노출시키려면요. 그럼 300억 원 최소 들 거예요. 이래서 자본이 없으면 안 된다. 자본주의 경제다. 자본이 이끌면 훨씬 일하기 쉽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의 상식이었죠. 그런데 만약 이 사장님이 바뀐 세상을 알았어. 보람이가 전 세계 55개국 아이들이 열광하는 거네. 2730만이야? 그럼 아시아 수출하고 싶은 10개국만 정하자. 보람이 구독자 제일 많은데. 그리고는 에이전트 계약하고요. 주문 들어오면 나한테 연락해. 그리고 내보내요. 300억을 주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적당한 금액으로 광고를 했더니 애들이 보고 5억 7천만 명이 열광을 해. 주문이 쏟아지겠죠. 룰이 바뀌는 거죠. 소비의 패턴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생태계의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전 세계를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은요, 데이터를 통해 바뀌고 있는 세상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거에 따라 광고가 달라졌습니다. 제일기획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만 TV 15%가 줄고요. 신문, 라디오, 기존 매체 다 줄어요. 늘은 건 모바일 17%나 늘었어요. 이미 TV 광고비의 3배인데 그럼 앞으로 필요한 인재는 누굴까? 모바일 마케팅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SNS 문화에 능하고요. 저 유튜버 기획자 했는데요. 저 보람튜브 기획 참여했었습니다. 이런 사람 뽑겠죠. 맞아요. 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일자리가 어려워집니다. 왜 이번 국감에서 KBS가 우리는 44% 정도가 지금 아무 일도 못하고 있어요. 가슴 아프지만 그 현실이에요. 왜? 방송을 만들면 더 손해니까. 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부모 말씀 잘 듣고 야, 쓸데없는 스마트폰이 유튜브니 SNS 그런 거 좀 하지 마. 그래서 말씀 잘 듣고 수능 공부만 해요. 좋은 대학에 가. 그래서 나 광고하고 싶으니까 신문과 방송 이거에 관한 것만 열심히 해. 그랬더니요. 여러분 KBS가 PD 새로 뽑고 싶겠습니까? 지금도 남는데. 광고회사는요. 새로 뽑겠어요? 지금도 남는데. 뽑고 싶은 건요. 야, 무슨 메타버스 마케팅 하는 사람 없어? 제페토 마케팅, 유튜브 기획하는 사람, 라이브 방송, 소셜 커머스 하는 사람. 학교에서 아무것도 안 가르치는 과목들만 공부하고 거기에 익숙하고 그 프로젝트 참여한 사람들만 일자리가 막 신나게 생기는 거예요. 홈쇼핑도 마찬가지예요. 주요 홈쇼핑 업계 1, 2위가 전부 매출이 TV에서 파는 것보다 온라인이 늘었어. 그럼 TV 수수료 그렇게 많이 내는데 그거 하고 싶겠어요? 이쪽으로 가고 싶죠. 다 바뀌는 겁니다. 유통도 보세요. 쿠팡이 100조 시대가 있는데 우리나라 최고라는 이마트가 5조예요. 그럼 이거 거품이 맞아요. 거품이 좀 있겠죠. 그런데 신세계가 됐던 롯데가 됐건 전부 온라인에 대규모 투자를 합니다. 왜? 그게 미래니까. 그럼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 입장에서는요. 이 변화의 기반으로 준비를 해가야 됩니다. 똑같은 룰은 통하지 않아요. 중국은 심지어 개인이 물건을 파는 왕홍이라는 직업이 생겼고요. 그게 10년 되고 나니까 무려 매출이 168조, 소셜 커머스는 516조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다 팬덤 경제가 확산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팬덤 경제,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왕홍들입니다. 여러분 왕홍 중에 웨이야라고 있어요. 검색하면 금방 나오는데요. 야, 저 친구는 500만이 따라다녀요. 자기가 개인 방송하면. 2019년에 한국에 와서 한국 화장품 특별전을 했는데요. 85만 개를 쌓아놓고 라이브 방송을 해요. 완판하겠다는 거죠. 43초 걸렸습니다, 여러분. 485만 명이 동시에 구매.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는 물건 하나를 고를 때마다 제 인생을 겁니다. 야, 여러분 TV 홈쇼핑의 쇼호스트가 인생 안 걸어요. 아우, 돈 되는 거면 빨리 이게 좀 팔았으면 좋겠다. 사장님이 시키는 거 많이 하죠. 그런데 이 친구 소셜에서는 인생을 걸어야 돼. 왜? 한 번 배신하면 끝장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다 써보고요. 좋은 거. 사장님이 아무리 돈 많이 줄게. 아니야.
나는 써보고 마음에 안 드는 건 절대 안 해. 그 10년을 지켰더니 역설적으로 팬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심리도 인간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이 폰을 든 인류는 뭔가 사기 전에 항상 검색을 한다고 하죠. 검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됐냐? 여러분, 뭐 살지 더 갈등에 빠져. 왜? 정보가 너무 많아. 그걸 too much information, TMI라고 하는데요. 이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무엇을 살지 갈등을 일으키고 그래서 결정장애라는 보편적 증세를 갖게 됩니다. 이걸 해결하는 게 뭐냐? 누구 한 사람을 딱 굳게 믿고 선택하면 해결이 돼요. 그게 브랜드가 됐건 소셜 커머스 같은 왕홍 같은 이제 우리로 치면 인플루언서들을 믿게 되는 거죠. 야, 이 친구가 권하는 걸 사면 아무 걱정이 없다. 심지어 그 커뮤니티에 갔더니 500만이 불만이 없어. 500만 명이. 그럼 거기 가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그렇게 구매했을 때 안심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광고도 안 보고 그런 거에 현혹되지 않는 세대들은요. 자기가 선택한 하나의 팬덤, 그 커뮤니티 안에서 소비하고 생활하는 걸 더욱 즐기게 된다는 거죠. 이러니 그걸 만들어야 돼요. 그게 기업의 가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야, 그렇게 성공한 기업이 있어? 너무 많아요, 요즘은. 소셜 커머스의 원조라고 불리우는 스타일란다의 김소희 대표. 22살에 동대문에 옷가게를 차리면서 나는 소셜로만 팔 거야. 팬덤을 어마어마하게 일으키더니 13년 만에 6천억 기업을 만들어서 로레알에 매각했죠. AHC, 이분 제조업이었어요. 나 대기업에 마스크팩만 납품했는데 그러지 말고 좋은 성분으로 싸게 해서 정말 멋진 상품을 만들어서 소셜 커머스로 해보자. 중국 시장에서 대박을 내고 3조 4천억에 매각했어요. 와, 찾아봤더니 대우중공업 시가총액하고 비슷해요. JM 솔루션을 만든 우리 김정훈 대표님. 이분도요, 야, 이거 소셜 커머스, 왕홍경제 이거 되게 괜찮네. 그리고 한국 화장품, 그때 한참 유행이었으니까 그걸 들고 가서 사업을 하다가 JM 솔루션 꿀광 로얄 프로폴리스 마스크팩이라는 걸 하나를 딱 히트를 시킵니다. 그것도 한국 꿀만한 데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팬덤을 만들더니 1조 5천억 기업으로 키웠어요. 닥터자르트 이진욱 대표님, 이분 건축하시던 분인데요. 이 화장품 괜찮네. 이거 갖고 미국 가서 한번 승부를 하자. 이번 또 미국 가서 팬덤 만들고 2조의 에스티로드에 매각을 했습니다. 포노사피엔스 문명의 상징과도 같은 기업 무신사. 이 조만호 대표는 고3 때 하라는 공부도 안 하고요. 프리첼의 동호회 사이트를 만들어요. 그게 이름이 무신사예요. 무진장 신발 사진이 많은 곳. 야, 여러분, 이 무신사야. 여기서 덕후들끼리 막 놀다가 여기서 거래도 좀 해볼까? 즐기면서 재미있게 놀다가 갑자기 회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요, 딱 16년 만에 거래금액 9천억, 2조 2천억 기업이 됩니다. 코로나가 왔는데 어떻게 됐냐? 매출은 2배 늘고요. 거래금액은 9천억에서 1년 만에 1조 4천억으로 늘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뉴노멀,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진짜 디지털 플랫폼에 따라 설계하고 그리고 소비자가 열광하는 팬덤을 만들었더니 거대한 성공을 거두더라.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입니다. 이들은요, IT 전문가가 아무도 없어요. 15조 기업을 만든 배민의 김봉진 대표도요. 그분 공고 나오시고 대학은 서울예전 디자인학과 출신이세요. 어떤 아이디어가 가득했었냐? 나는 디지털을 꼭 해야 돼. 이게 새로운 표준이야.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고객을 만족시킬까? 이것만 고민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거뒀다는 겁니다. 이제 중소규모 기업까지요, 소셜 커머스 거대 생태계 만들고 있어요. 패션이다 그러면 잭시믹스, 안달, 소녀나라, 육류걸스 이런 소위 말해서 소셜로 성공한 기업들, MZ세대를 사로잡은 기업들이 크게 성공합니다. 이들은 오프라인 안 해요. 근데 어떻게? 소셜에 성공하고 온라인에 성공하고 나면 진출한다. 말하자면 마음의 표준이 바뀐 거예요. 그뿐인가요? D2C라는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라는 새로운 마켓이 형성되는데요. 이유는요, 폰을 든 인류가 너무 스마트해. 이거 TV 수수료 내면 TV 홈쇼핑은 안 사는 게 좋겠네. 야, 누구나 알아. 그걸 모르면 오히려 바보 취급 받으니까 더 스마트한 쇼핑을 하려고 하고요. 그럼 유통 단계가 적을수록 좋죠. 그러니까 클럭이라든가 칸투칸이라든가, 야,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 타겟 고객을 딱 하나의 플랫폼으로 직접 만나자. 유통 단계를 줄이자. 여러분, 이게 세계적인 트렌드고요. 이게 디지털 전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제 소비자를 직접 만나야 돼. 이게 핵심은 또 뭐냐? 그들의 스스로의 팬덤을 만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방식은요, 폰을 든 인류가 되게 편리하게 이제 이 팬덤을 퍼뜨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돼요. 아, 난 홈페이지 같은 거 안 해. 이러면 안 돼요. SNS 안 해. 이러면 안 돼. 다 디테일 있게 그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 소비자의 표준은 폰을 들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팬덤을 만들어 소비한다. 음악에서부터 방송, 광고, 유통, 제조까지 전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일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도 이 생태계에서 고민하셔야 되고요. 기업을 만들어가는 것도 이 세계에서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비바람인 줄 알았어요. 네, BTS가 1등, 그건 음악이니까 아니에요. 경제 생태계의 태풍으로 이미 번졌습니다. 디지털 대전의 핵심은요, 룰이 바뀌는 겁니다. 팬덤 경제가 시작됐다. 기업의 가치는 팬덤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비자가 진정으로 왕이 된 시대, 소비자 중심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요, 그럼 거기에 따른 많은 또 이야기를 저도 댓글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개인이나 또 기업에게 있어서 이 새로운 경제 시대에 튼튼한 준비가 이루어지시기를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서베이에 가시면요, 여기 참여하시면 여러분한테 멋진 기프티콘 상품을 드립니다. 질문은 어떤 거냐고요? 인기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연예인 굿즈를 사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 오늘 만약 살 수 있다면 얼마까지 사용할 의향이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도 한번 테스트해 보시라는 거고요. 또 개인과 회사가 이 팬덤 경제에 잘 준비되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들도 함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생각, 그리고 여러분 기업이 갖고 있는 생각들 많이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디지털 대전환 시대, 기업인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직장인들과 이 디지털 대전환에 관해서 소통하는 시간, 그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팬덤 경제로 전환이 되면서 기업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는요, 기업의 공감 자본은 휴머니티와 진정성. 기업의 자본이 놀랍게도 소비자가 공감하는 휴머니티와 진정성이다.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같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사실 이 팬덤 경제가 얼마나 크게 확산되어 있는지 한번 데이터를 보세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기업, 시가총액 2,500조 기업이 나왔어요. 근데 그 힘이 뭐냐? 팬덤이에요. 애플 빠라 그러죠. 난 됐고 아이폰 주세요. 그걸 정말 숫자로 증명해내는 게 저 에어팟 프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에 꼽는 블루투스 이어폰인데 저거 제조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원가 얼마 안 들어요. 그런데 32만 9천 원을 받습니다. 어떤 사이트에서도 할인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저거 비슷한 거 샤오미에서 3만 9천 원에 파는데, 야, 그럼 뭐야, 한 개 팔면 30만 원이 남아. 그런데 그 비싼 걸 회사가 아니라 됐고 이 에어팟 프로 주세요. 매진 그런 매진이 없습니다. 2019년에만 요거 하나로 무려 14조 원어치를 팔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포노 사피엔스들은 어떤 브랜드에 딱 들어가서 내 건 애플이야. 그럼 고민이 없어져. 나 아이폰이야. 이게 팬심이라는 겁니다. 이 팬심 덕분에 2,500조 기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위치에 올라간 거죠. 테슬라의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에 보면요, 오토파일럿 걸어놓고 친구들하고 노는 이런 영상들이요, 넘쳐나요. 친환경차죠. 나하고 구미가 딱 맞죠. 비주얼하게 엄청 넓은 시각적인 것, 거기다가 폰으로 게임도 하고 뭐 다 제공해. 그래서 그냥 내가 타고 딱 타는 순간 뭔가 나는 이 시대 디지털 문명의 심벌과도 같은 존재가 되는 것 같죠. 거기다가 심지어 옆에는 일론 머스크가 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야, 이 팬심이 이 기업을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로 만든 거죠. 아마존은요, 연회비 14만 원을 내는 그런 프라임 서비스라는 걸 운영합니다. 야, 그 돈 내고 누가 써 그냥 쓰게. 2억 명이 그 돈을 내요. 됐고 나 그냥 아마존 프라임 쓸게. 너무 편해.
그럼 그건 어떻게 만든 걸까요? 진짜 어려운 건데. 근데 그런 게 많습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여러분도 많이 보시죠? 돈 내고 많이 보세요. 유료 구독자 수가 전 세계 2억 명입니다. 아니 왜 그걸 됐고 나 넷플릭스 볼게. 그거 보고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 너무 재밌어. 여러분 이렇게 인류가 변한 거예요. 누가 강요하고 야 시청료 내 징수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이 패밀리에 들어가서 거기 편안하게 살고 싶어. 이게 팬덤 경제의 본질이죠. 그 팬덤 경제를 만든 힘이 뭘까? 옛날에는요 기술이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반도체 메모리도 그렇고요, 폰도 그렇고요, 야, 잘 만들어야 돼. 잘 만들어야 팬이 생겨. 근데 아닌 것 같아요. 팬심은 좋은 경험에서 우러납니다.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는 인류는요, 이것과 관계된 좋은 경험을 원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구글, 애플, 우버,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우리도 이제 금융 갈 거야. 야, 그런데 젊은 세대들이요, 나 쓸 거야. 좋아, 나오면 당연히 써야지. 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도 가만 보니까 카카오가 은행을 하고요, 네이버가 유통을 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공룡들이 돼가고 있어요. 야, 이건 지나고 나면 앞으로는 달라지겠는데 맞아요. 그뿐인가요? 각국에서 야, 은행 말고 그냥 폰에다가, 이게 신체 일부가 됐으니까 여기다가 월급 쏴주는 그런 암호화폐 만들면 어떨까 막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포함해서 8개 나라에서. 그리고 성공했어. 괜찮네 이거. 화폐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인류의 정말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 그럼 앞으로 금융의 표준도 바뀌고 쇼핑의 표준도 바뀌고 다 바뀌네. 여러분 그럼 전부 바뀌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새로운 시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팬덤 경제를 변했으니까 MZ세대가 원하는 팬덤을 만드는 기술, 즉 앞으로 기업을 하려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좋은 경험을 만드는 기술이 필요해졌다는 거죠. 좋은 기업 경험을 만들려면 뭐부터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우선 인간에 대한 관심이 많아야 돼요. 그걸 이혜령 선생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냐? 물질이 자본이 아니라 너희 땅 얼마나 있어? 이거 말고 앞으로 미래에는 야, 이 기업이 정말 괜찮네. 소위 말해서 인류의 보편적 이 관심, 팬심 이런 걸 만들어내는, 공감을 만들어내는 게 기업의 자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개인도 마찬가지. 저 사람은 참 공감이 되네. 이런 사람이 앞으로 잘 된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럼 기업이라면 소비자와 공감대를 넓혀야겠죠. 그걸 만드는 게 뭘까요? 네, 오늘의 주제인 휴머니티와 진정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 대한민국을 이끈 건 초인류 기술기업을 만들자예요. 우리나라 1등 기업 삼성을 볼까요? 야, 똑같은 사이즈에 메모리 2배 넣어, 화소수 2배 넣어, 배터리 용량 2배 넣어. 이러면 항상 성공했어. 그리고 그 경쟁에서 누구보다 2배? 일본. 맞아요. 1980년대, 90년대 일본이 세계 최강이었고요. 그들은 최고의 제조기술로 세계 최고 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니 우린 그걸 보고 배운 거 맞죠. 그래서 야, 저거 이겨보자. 그래서 1등 우선주의, 초인류 우선주의 이거 했어요. 당연히 잘한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일본을 이기고 그걸 달성했죠. IT 부문, 반도체 부문 다 이겼어요. 네. 그러는 사이 우리가 어떻게 됐느냐? 기술만 있으면 모든 게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최고의 제조기업으로 성장했어요. 삼성전자가 물론 알리바바, 텐센트보다는 못하지만 581조 TSMC라는 대만 기업과 1등, 2등을 늘 다투는 그런 최고의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문제는요, 야, 그럼 세계 1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애플 보니까 2,400조, 2,500조. 와. 그럼 우리가 이젠 다음 단계로 도약을 해야 됩니다. 애플은 메모리도 없고요, 기술도 별로 없어요. 근데 지네 만드는 거 보니까 요새 기술을 투자하는 게 칩을 설계해요. 노트북 배터리를 20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칩을 재설계했어요. 이런 기술에만 투자해요. 무슨 얘기냐? 소비자의 경험을 압도적으로 좋게 하는 기술. 우리가 이제 그걸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하죠. 접는 것도 중요하고요, 새로운 기술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소비자의
그 경험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기술에 투자하면 우리가 앞으로 2배, 3배, 4배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이미 세계 최고의 기업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기술의 기준에 인류와의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는 거죠. 이미 스티브 잡스가 그의 유명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그걸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2011년 잡스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애플의 제품을 만드는데 기술만으로 너무 부족했다. 그래서 인문학, 리베럴 아츠와 휴머니티를 거기에 결합했더니 비로소 고객의 심장이 노래하는 제품이 되더라. 여러분, 기준이 뭐였냐면 고객의 심장이 노래하는 제품이래. 우리는 기준이 뭐예요? 자, 반응 속도 몇 초. 이거 넘겼을 때 일로 넘어가야 돼. 굉장히 수치적으로 표현 가능한 것만 스펙으로 정해놓고 그걸 달성하면 됐다 그래요. 근데 인간이 그렇지가 않죠. 인간은요, 되게 미묘합니다. 여러분, 잡스는요, 뭘 원했냐? 느낌적인 느낌. 이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하고요, 하드웨어 엔지니어 가져와서 자,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부드럽죠? 집어 던졌대요. 그거 말고 진짜 와, 이건 미쳤다 하는 그런 느낌 할 수 있어, 우린. 아직도 더 가야 돼.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해. 잡스는 그런 감각이 있었고 감성이 있었고 그걸 끝까지 해내려고 하는 집착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인간이 미치도록 좋아하는 건 본질적으로 무언가 다르다. 그건 스펙으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어떤 느낌과 감성이다. 여러분, 사실 안드로이드 체계가 아직 애플에 비해서 팬을 못 확보한 건 여기는 엔지니어링 마인드가 세요. 비슷하게 만들면 돼. 스펙은 이거야. 반면 애플의 제품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고객의 심장이 노래하는 그 느낌적인 느낌을 어떻게 만들 거야. 이걸 통해서 이뤄낸 거죠. 참 어렵습니다. 왜? 기준을 세우는 사람들도 달라져야 되고요. 감각도 달라지고 더 많은 인간이 정말 좋아하는 것에 대한 감성이 살아있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게 답이라고 이미 세계 최고 기업이 얘기합니다. 더 재밌는 건요, 이게 지속 가능한 팬심은 어떻게 만들까 하는 거를 애플이 휴머니티의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플이 올해 정말 중대 발표를 합니다. 팀 쿡 CEO가 나와서 발표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드디어 애플카 나오나 보다. 우리는 이제 기업은 돈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웬걸? 정말 중요하다는 딱 한 번의 전략 발표, TV에 나와서 하는데 뭐라 그랬냐? 인종차별 문제 해결하는 평등과 정의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 그래요. 1년에 1,000억씩을 내서 디트로이트의 유색 인종을 위한 IT 프로그래머 양성소를 짓고요. 거기서 교육을 통해서 정말 근본적으로 바꾼 일을 너무 하고 싶다. 팀 쿡이 2,500조 기업의 CEO가 그거를 침을 튀기면서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귀에 에어팟 프로 꽂고 다니시는 분들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런 회사예요. 여러분, 여전히 애플바 하셔도 돼요. 우리가 휴머니티 가득한 애플의 세계를 끌어갑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이게 공감이죠. 이혜령 선생님이 얘기한 공감의 자산, 휴머니티의 크기가 2,500조 기업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이미 모든 경영 전반에 확산되어 있어요. 여러분, ESG 경영을 한번 볼까요? 다 당황해요. 아니, 기업이 매출을 많이 올리고 또 영업이익을 많이 내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래요. 요새는 ESG 경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화두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ESG를 하나씩 뜯어볼까요? 일단 맨 앞에 있는 이 environment, 여러분, 환경은요, 전 세계인들의 공통 관심사예요. 그러니 그게 없으면 팬심이 없죠. 공감이 안 되죠. 두 번째, social responsibility. 사회적으로 역할이 달라져야 된대. 그렇지. 생각해보면 나는 저 기업 참 좋아하려면요. 그러니까 휴머니티의 평등과 정의에 그걸 위해서 돈 쓰는 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저거는, 사회기업은 1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기념품 전달하고 구호품 전달하고 사진 찍고 이거 아니야. 근본적인 역할의 변화가 필요해진 거예요. 세 번째, 거버넌스, 지배 구조래요. 저는 이거 물론 기업의 지배 경영 구조가
투명해야 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조직이 구성이 되느냐. 왜? 모든 공감대와 팬심이요, 바로 직원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직원이 행복하지 않아. 직원은 이거 블라인드 가가지고 맨날 이거 우리 회사는 안 좋아 이러는데 고객이 팬덤이 생기겠습니까? 절대 안 생기죠. 그럼 정말 경쟁해야 되고 열심히 일 시켜야 되는데 그런 직원들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와 신난다 그러고 일하게 만드는 그 거버넌스는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너무 공감되죠. 새로운 시대에 ESG 경영이 왜 필요한지를 이게 이 팬덤 경제가 정확하게 짚어내고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 해야 하는 겁니다. 뉴 노멀, 여러분, 기업의 공감 자본은요, 휴머니티와 진정성입니다. 왜? 소비자가 왕이 됐어요. 그러니 그 소비자에 대해서 배려하고 존중해 주시면 여러분 되게 좋아하죠? 그리고 그게 팬심의 근반이 되죠. 인간이요, 디지털이라 그래서 비인간적이고 메마른 게 아니라요, 더 한 사람도 다치면 안 돼. 그래서 배려하고 따뜻한 거 좋아하고요, 도덕적 기준도 굉장히 올라갑니다. 옛날엔 그런 관행이었는데, 야, 스포츠 스타가 좀 어릴 때 그런 사고도 칠 수 있는 거예요. 안 돼. 왜? 단 한 명도 인간답지 못한 대우를 받을 수는 없는 거니까. 이게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소위 말하는 휴머니티, 인간다움의 근본이니까. 그래서 이걸 근간에 깔아야 됩니다. 여러분, 디지털 시대일수록 휴머니티와 진정성이 기업의 밑바닥에 깔려야 돼요. 그래야 이 직원들도 자부심이 생기고 프라이드가 생기고요, 팬심이 생기고, 그러니까 미래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앞으로 10년 미래 디지털 문명을 준비하는 기업, 또 개인이라면 내 마음의 휴머니티와 진정성을 깔아야 한다. 이게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많이 남겨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또 많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 두 번째 뉴 노멀 2, 오늘의 아젠다 휴머니티와 진정성이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의 구글 서베이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미지는 그런 휴머니티와 진정성 측면에서 어떤가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스케일을 매겨주시고요. 높은 도덕성을 갖춘 기업이 기업 가치를 높인다고 생각 진짜 하시나요? 또 기업이 어떤 분야를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환경이냐, 사회 이슈냐, 지배 구조냐, 제품 혁신이냐, 기업 문화 개선이냐, 기타냐. 또 회사가 ESG 경영에 잘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답변 기다립니다. 좋은 기프티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하는 디지털 문명 대전환 시대 어떻게 준비할까, 그 세 번째 스토리, 인재 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디지털 문명은 무언가 달라질 거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배우는 것도 달라져야 돼. 인재 육성 방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그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오늘의 주제는 디지털 문명은 교육, 그러니까 에듀케이션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학습하는 자발적 학습의 시대다.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사실 디지털 세대 그러면요, 야, 이거 폰 중독되고 맨날 이거나 들여다보고 있고 게임이나 하고 있고, 이 애들 이거 괜찮겠어. 이게 일반적인 어른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엄청 놀라운 혁신성을 이들이 갖고 있어요. 안 그러고 세계 최고의 기업을 이들이 주도해서 만들 수가 없겠죠. 맞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기업들 5개 뜯어봤어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어떤 문명을 만들어가는 거야? 봤더니 인터넷 문명. 그리고 그 문명의 특징이 뭐냐? 지식의 무상 공유입니다. 그렇죠. 요새 뭐 개발자 되고 싶어요. 그러면 오픈소스 갔다가 프로그램 짜면 돼. 유튜브로 어떻게 하는지 배워. 와, 다 나와 있어. 특별한 돈이 없더라도요. 옛날 같으면 학원비가 필요한데 교육비는 엄청 비싼데, 그게 아니야. 그냥 할 수 있어. 그럼 환경이 이렇게 변하고 나면요, 그걸 이용하는 슬기로운 사피엔스들이 탄생하면 당연하죠. 공부할 게 그렇게 편해졌다고? 맨날 폰만 들여다보면서 야, 나 진짜 공부하고 싶어. 초등학생들이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을 해요. 여기
가운데 있는 진도영 군이라는 초등학생은요, 야, 드론 천재예요. 드론 4학년 때 대한민국 성인 꺾고 챔피언이 됐어. 근데 여기다가 카메라에다 인공지능 프로그램 달아가지고 물체 인식하고 안면 인식하는 프로그램 짜고 있어요. 너무 재밌대. 야, 너 어떻게 배웠어? 아, 커뮤니티 가면요, 드론 커뮤니티 가면 형들이 알려줘요. 기특하잖아. 여러분, 여기는요,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데 진짜 절친이에요, 절친. 그래서 막 애들 귀여우면 막 해주고, 공부 가르치는 것도 쉬워요. 야, 너 이거 할 줄 알지? 그래? 그럼 이거 이제 해봐. 유튜브 보내주고 오픈소스 보내주고. 이런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을 익힌 아이들이 자라나면 어떻게 되냐? 비탈릭 부테린 같은 청년이 됩니다. 이더리움의 창시자, 암호화폐 넘버 2예요. 와, 저 친구가 암호화폐에 관한 논문을 언제 썼느냐? 중3 때 처음 써요. 15살 때. 뭘 안다고. 그리고 17살 때 그 논문들, 계속 쓴 논문들이 너무 좋다고 이 비트코인 매거진이라는 전문 저널의 공동 편집장이 됩니다. 고2 때. 그리고 대학교 1학년 19살이 되니까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야, 이거 때가 왔다. 이더리움이라는 암호화폐를 내요. 그리고 1년 만에 조 단위를 벌죠. 그래서 학교를 그만둡니다. 왜? 위험해. 학교 다니면 너무 부자라는 게 소문이 나서. 여러분, 맞아요. 이 돌연변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역사는 돌연변이들이 표준을 바꿔가는 겁니다. 분명한 건 이 친구는요, 암호화폐나 그와 관련된 것들을 한 번도 학교에서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어요. 왜? 없었으니까. 네. 그럼 어떻게 만든 거야? 스스로 이 지식의 바다에 빨대를 꽂고요, 지식을 쭉쭉 빨아들인 거예요. 실제 인터뷰를 하니까 저 수학을 좋아해서요, MIT 스탠포드 교수님들 수학 과목 많이 들었고요, 특히 꽂혔던 게 블록체인, 비트코인이었어요. 그거에 관련된 오픈소스나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조합해서 하면서 봐, 비트코인의 계약서를 첨부할 수 있겠네, 요 아이디어를 진짜 구현한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암호화폐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분명한 건, 우리는 어떤 걸 배우려면 에듀케이션, 누군가가 교육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 필요합니다. 여전히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능력이 생겼어요. 뭐냐? 스스로 재밌어서 파고들어서 지식의 바다를 헤엄치고 거기서 새로운 걸 가져오는 능력. 여러분, 이게 호모사피엔스 인재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뇌가 확 열립니다. 저는 그래서 이 혁명을 인지혁명이 더욱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검색하는 인류, 새로운 문명을 경험한 인류, 디지털 문명을 경험한 인류는요, 야, 이거 괜찮은데? 그러면서 검색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더 빨리 습득하고요, 그리고 더 빨리 새로운 걸 창조해내죠. 이런 청년 인재들이요, 전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야, 앱이니 웹이니 이런 건 오픈소스로 언제든지 누구나 개발할 수 있대. 그래? 그럼 택시를 바꿔볼까? 여러분, 2010년 우버가 등장하고 10년 만에 택시라는 표준을 바꿨어요.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만큼의 엄청난 속도로. 우버를 키운 건 누구죠? 소비자의 선택이었어요. 아무도 자본으로 키운 게 아닙니다. 에어비앤비 마찬가지죠. 이게 전부 다 120조 기업이 되는데 걸린 시간 딱 10년이었어요. 뭐 배달의 민족이다, 쿠팡이다,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 이들이 플랫폼 이코노미, 야, 디지털을 다 갖다 써. 난 전문가 아니라도 괜찮아. 협력해서 다 갖다 써서 폰을 든 인류가 정말 열광하게 만들자. 그랬더니요, 인류가 경험했더니 이건 진짜 생존에 유리하네. 그리고는 소위 전 세계를 플랫폼 이코노미로 순식간에 교체해버렸죠. 그 모든 과정에서 인재들이 어떤 활동을 했느냐?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연합해서 새로운 걸 창조해가는, 디지털의 문명을 창조해가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소위 표준 문명 세대가 됐습니다. 그걸 리드한 세대가 M세대. M세대가 누구냐? 바로 1980년 이후 태생이라고 불리우는 어려서 인터넷을 경험한 최초의 세대예요. 여러분, 저는 안타깝지만 아니에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50대, 60대들은 다 저하고 공감하실 거예요. 없었는데 어떻게 배워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표준이요, 내가 아는 세상이 표준이라고 생각해. 이걸 버려야 돼. 왜? 혁명이 일어났잖아. 디지털이 표준이에요. 대한민국 70%가 모바일 뱅킹을 하는 시대에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여러분 보세요. 디지털 금융, 모바일
폰에 기반한 금융이 표준이야. 국민 70%가 쓰니까. 그럼 나머지는요. 지점이나 오프라인은 소수자 보호 대상이에요. 이렇게 해야 규제니 법이니 제도니가 소비자, 즉 대한민국 국민하고 딱 맞닿는 거예요. 근데 5, 60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거꾸로 디지털을 얘들을 좀 규제해야 돼. 여러분, 기업은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죠. 정부는 국민 대다수의 감성을 잘 보듬어야 되니까 그렇다 치지만 여러분, 기업은 망합니다. 명확하게 데이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라떼는 말이야 하지 말고 데이터는 말이야. CEO나 기업의 리더라면 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작은 치킨집 사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했어야 돼요? 폰을 든 인류가 표준이야. 거기가 진짜 좋아하게 뭔가 만들어. 그리고 나서 오프라인도. 네. 이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 데이터가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 놀라운 세대가 바로 M세대를 잇는 G세대입니다. 1995년 이후 태생이라는 G세대.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인터넷 정도가 아니에요. 스마트폰을 어려서부터 끼고 산 세대. 이게 뇌에 박혀 있어. 그러면서 디지털 문명, 게임, 사람들을 여기 디지털 공간에서 만나는 거, 모든 경험이 완전 태어나서부터 네이티브야. 디지털 네이티브 중에 네이티브라고 하죠. 이들이 만들어 놓은 요새 새로운 공간이 아주 핫한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메타버스라는 건데요. 메타는 초월하다 하는 초월의 뜻이고요. 버스는 유니버스, 우주라는 뜻이에요. 초월적인 우주, 그게 뭘까요? 네. 여러분, 우리 요새 SF 영화 이런 거 많죠? 맞아요. 상상, 가상의 현실. 그걸 어디서 경험하느냐? 원래 게임이 그런 게 많습니다. 이 포트나이트도 그런 건데요. 대표적인 메타버스인데 거기서 원래 막 싸움하고 전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거기 다니면서 아이템도 주고. 여러분 이제 그런 건 다 아시죠? 이걸 맨날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현실하고 섞여요. 야, 가만히 있어봐. 거기서 게임만 하고 전쟁만 하고 그러지 말고 여기서 콘서트 해보자. 코로나 때 콘서트를 했어요. 트래비스 스콧이라는 래퍼가 세계 기록을 세웠죠. 무려 2,200만 명이 넘게 돈을 내고 봤어요. 이제 저기가 표준 공간이야. 누구한테? G세대한테. 왜? 그들은 저게 더 좋아. 콘서트를 어떻게 보느냐? 그냥 앉아서 이러고 보는 게 아니라 키보드 두드리면서. 그럼 자기 아바타가요, 신나가지고 같이 가수하고 춤을 추면서 공연을 함께 합니다. 이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런 가상현실의 공간에 무언가 이 재미있는 걸 집어넣어보자. 로블록스라고 요 새로운 세계를 만들었어. 10대들이 열광하는. 거기서 일도 하고요. 게임도 하고요. 하루 일상을 그냥 거기서 다니는 거야. 거기 있는 나는 진짜 나와 거의 동일한 인물이 되는 거죠. 또 마인크래프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요. 초등학생들이, 전 세계 초등학생들이 막 너무 신나서 돌아다니는 공간이에요. 거기 청와대 소개 이벤트를 한다고 저렇게 건물을 지었어요. 놀랍죠. 또 우리나라의 제페토라는 토종 메타버스 플랫폼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요, 자기 캐릭터, 저도 해봤어요. 사진 찍고 만들고 옷 입히고 쫙 하고 그러면 이제 돌아다녀. 사람을 막 만나. 몇 명이나 있을까? 인구가 2억 명입니다. 그러니 블랙핑크가 자기 캐릭터들을 시켜가지고요, 사인회 합니다 그랬어요. 블랙핑크는 나오지도 않아. 아바타가 열일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5천만 명이 모였어요. 와, 새로운 비즈니스 지평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아까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광고 시장에서 모바일 광고가 엄청나게 늘었다. 여러분, 요새 핫한 게 뭐냐? 제페토 안에 구찌다, 나이키다 이런 데서 가게를 다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심지어 저 아바타를 위한 옷을 팔아요. 5불짜리인데 와, 진짜 멋있어 이거 입으면. 여러분, 근데 현실 세계에서도 그걸 같이 팔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광고에서 진짜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 필요해요? 제페토 마케팅, 로블록스 마케팅, 포트나이트 마케팅, 그런 거 기획했던 경험자들. 왜? 저거야말로 신세계고 그 규모가 오프라인에 비해 상상이 안 돼. 여러분, 5,000명만 와도 많다는 팬 사인회에 5천만 명이 왔어요. 5천만 명. 이 새로운 세계, 그걸 만드는 게 G세대입니다. 그뿐인가요? 일하는 능력도 탁월합니다. 우리는 보통 교육을 받을 때, 야,
지금 있는 시스템에 정말 잘하는 인재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방송인을 키운다. 보도 참고 자료 만드는 거죠. 아니, 대한민국의 어떤 회사에 가도 저거 만드는 거 배우는 게 일이에요. 왜? 코로나가 발생했어요. 질병관리본부에서 보도 참고 자료를 만들어. 그럼 기자한테 뿌리죠. 그럼 기자들이 기사를 써. 그럼 TV와 신문으로 내보내서 전 국민이 알게 한다. 이게 표준이라고 생각하니까 틀렸어요. TV를 보는 사람이 28%밖에 안 돼. 전부 이거 보고 있어. 야, 그럼 이건 표준을 누가 만들어? 여러분, 코로나가 나오자마자 정말 사람들이 몰려가서 쓴 그 코로나 맵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강남역 치면요. 나 오늘 친구들과 약속인데 거기 확진자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쳤더니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뽁뽁뽁뽁 어디 있다고 알려줘. 너무 편하죠. 저거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이동현이라는 26살 대학생이. 만드는데 걸린 시간 이틀. 메르스 때 누가 오픈소스를 만들어놔서. 이들은 지식의 바다에서 스스로 학습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실행 능력이 월등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 기준에서? 폰을 든 인류가 정말 편하게 만드는 거야. 대한민국 정부는 전부 저거 만들고 있어. 보도 참고자료. 보든 말든. 필요하죠.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소수자 보호 프로그램.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 어떻게 만들어요? 야, 보도 참고자료 잘 만들어야 돼. 야, 간 똑바로 맞추고, 야, 맞춤법도 틀렸잖아. 야, 왼쪽 동부 땡기고. 이게 우리가 어쩌면 가르치고 있는 에듀케이션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수능 잘 보라 그러고 암기 잘하라 그러고 과목에서 외워갖고 시험 보라 그래요. 근데 검색하는 인류가 그런 능력보다 이런 이제 창조적 문제 해결 능력이 더 필요한 거 아닐까요? 미래는 누가 가져갈까요? 그럼 우리 기업도 바꿔야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인재를 키우는 것 이미 많은 교육에 등장했습니다. 에콜 40이라는 프랑스 IT 학교는요, 프로그래머를 양성하는데 수업도 없고 교사도 없어요. 야, 그럼 그게 학교야? 여러분, 스테이지 1. 요렇게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완성하시오. 기간이 2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저도 벌써 그런 생각 들죠? 야, 일단 프로그램 잘 짜는 우리 학생한테 야, 너 뭐부터 봤니? 물어보겠죠. 맞아요.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네트워크.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중시한다는 인적인 네트워크, 인맥이 생깁니다. 그리고는요, 그 친구는 옛날 같으면 와서 뭐 과외를 한다. 아니야. 야, 내가 봤던 유튜브 링크 보여줄 테니까 그걸로 공부해. 파이썬 공부해. 막 하게 돼요. 동시에 팀을 만들어주니까 서로 오프라인으로 협력하면서 그 네트워크를 점점 더 확대합니다. 그러면서 지식의 바다에서 정말 필요한 지식을 끌어올리는 고기를 잡는 능력, 어부의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교육의 목표가 됐다는 거예요. 저 과정을 3년 동안 거친 사람들을 정말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 스카우트해 갑니다. 왜? 문제 해결 능력에 창조적인 능력이 너무나 업돼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앞으로 기업 교육, 대학 교육이 다 지향해야 되는 지향점이에요. 에듀케이션이 아주 중요해요. 전문 지식 없이 어떻게 좋은 일을 합니까? 단, 그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걸 편집해서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게 자발적 학습이라는 것의 본질입니다. 사실 제가 빅데이터나 AI를 우리 학생들이나 또 기업인들한테 꼭 한번 도전해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해봤더니요, 과정 자체가 지식의 추출 과정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어떤 쇼핑몰 만드는 회사로부터 구매 데이터를 받았어요. 구매 데이터라는 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썼어요? 이게 법적으로만 허용된 것만 보는 거니까 되게 간단한 데이터예요. 근데 궁금한 건 뭐냐? 야, 나 쇼핑몰을 이렇게 입점을 시켜야 되는데 어떤 가게를 입점시켜야 정말 장사가 잘 돼? 궁금하죠? 그러려면요, 어떤 데이터가 관련있을까? 다 추출해야 돼요. 통계청에 가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연령대, 소비 수준, 남녀 성비 엄청 많아요. 그걸 다 끌어와서 준비하는 것부터가 창조의 과정입니다. 그러고 나면요, 이제 시각화를 시켜요. 가만있어 봐. A 지점, B 지점, C 지점마다 점포가 다 다른데, 야, 점포가 잘 되는 지점이 있고 안 되는 지점이 있네. 이렇게 데이터를 보시면요, 그게 다 드러납니다. 이 점포는 왜 잘 됐지? 그럼 거기서 또 지식을 추출하죠. 검색해보고 왜 인기가 있었나.
B 지점은 잘 되는 가게가 다르네? 그럼 또 거기서 지식을 추출하죠. 여기에 오랜 경험이 있던 분들, 이제 막 빅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 전부 모여서 서로 그 지식을 공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는 것도 봐. 여성들은 어디를 좋아해? 어느 지역으로 다녀? 또 가장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어디로 움직였어? 이런 것들을 분석하게 되면요, 하나하나가 전부 지식의 추출 과정이에요. 과거에는 이럴 거야 라고 상상했다면 지금은 데이터로 다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프로젝트를 경험하면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거기서 지식을 어떻게 추출하는지 경험하게 되죠. 심지어 이런 것도 만들어요. 요새는 대시보드라는 건데요, 이렇게 사이트에서 가게는 이렇게 입점해 있고 각 분기별로 어떤 가게들이 인기가 많았어, 그럼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이게 확 변합니다. 카드 많이 쓰는 분들 어디로 다녔어, 이런 것들이 드러나죠. 그러면 그야말로 소위 어떤 가게를 유치해야 쇼핑몰이 잘 되겠구나, 지역 특성에 따라, 이게 다 지식으로 나오겠죠. 심지어는 그걸 통해서 어떤 가게들을 입점시키는 게 좋을지를 데이터가 AI를 통해서 알려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 이렇게 무장한 그런 인재, 이런 걸 통해 학습한 그런 기업들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학생하고요, 기계공학 분야에 쓸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 평가, 여기 쓸 인공지능 코드를 개발했어요. 어렵게 했습니다. 사실 어떤 대학 교과과정도 배운 게 없어요. 왜?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그거는 기초교육이라 네가 진짜 써야 되는 실용적 코드를 개발하는 데는 그 과목이 필요 없어. 다 그렇게 알려주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오픈소스 얻고요, 유튜브 보면서 학습하면서 진짜 지질이 고생하면서 자기만의 딥러닝 코드를 완성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금융에도 쓰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엑스레이를 통해 폐기종을 진단하는데도 훌륭하게 쓰이더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 프로젝트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친구 어떻게 되는 걸까요? 기계공학을 전공했는데 원자력 발전소다, 또 중공업사다, 다 오라는 건 당연하고요, 병원에서도 오라 그러고 금융회사에서 오라고. 이거 내가 어떻게 가야 되지? 여러분, 이 요즘 취업 어렵다는 때 정말 선택된 인재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 친구가 기존에 있는 어떤 에듀케이션 프로그램으로 이걸 완성한 게 아니고요, 스스로 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발적 학습이요, 미래를 바꾸는 이유, 거의 모든 것이 지금 새롭게 시작되는 혁명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뉴 노멀 넘버 3, 새로운 인류의 표준, 특히 교육, 정말 중요하죠. 디지털 문명은 누군가 강제로 학습시키는 교육이 아니라 스스로 학습하는 자발적 학습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신문명은 지식 공유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빅데이터고 AI고 또 프로그래밍이고 자꾸 스스로 학습하고 찾고 배워야 합니다. 그걸 통해 창조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내는 게 미래의 인재가 되는 길이죠. 여러분의 기업도, 여러분의 미래도 내가 어떻게 이 지식의 바다에서 스스로 능력을 키워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10년 후의 미래, 디지털 시대의 미래를 준비하신 여러분, 이제 이 지식의 바다를 헤엄치면서 스스로 학습하는 그 시대를 열어보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의 메시지 어떠셨나요? 여러분,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요, 저와 상공회의소에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에피소드의 구글 서베이입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교육이 실생활에서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라면 문제점은 뭘까요? 또 앞으로 어느 분야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IoT, 클라우드. 또 어느 분야에 관심이 가장 많으신가요? AI, 빅데이터, 디지털 트윈, 증강 가상현실, 디지털 보안, 여러 가지가 있죠. 또 기타도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신과 회사가 디지털 인재 양성에 잘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네. 여기에 답글을 달아주시면요, 좋은 답글 달아주신 분들을 추첨해서 멋진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디지털 문명 시대에 어떻게 준비할까? 이 프로그램의
마지막 코드를 찍으려고 이렇게 여러분을 찾았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디지털 문명 시대가 오면서 달라진 게 이게 큰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K 컨텐츠라 그러죠. 대한민국의 영화, 드라마, 음악 할 것 없이 엄청난 팬덤이 열렸다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걸 기회로 한번 이용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럼 K 팬덤 로드 도대체 어떻게 열렸나 그 이야기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 놀라운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튜브 조회수 1위! 와, 여러분, 그 세상에 정말 유튜버가 많잖아요. 근데 조회수 1위가 우리나라 거예요. 바로 스마트 스터디라는 조그만 벤처에서 만든 2016년 6월에 업로드된 베이비 샤크입니다. 아기 상어, 아빠 상어 뚜루뚜루뚜루 엄마 상어. 여러분, 이 노래 아마 아기 있는 집은요 정말 지겨워할 정도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유튜브 조회수 세계 1위예요. 가만히 있어봐. 저게요 캐릭터고 동물이고 애니메이션이고, 그럼 그거 세계 최강이 누구죠? 디즈니. 그죠? 아니 근데 디즈니가 아니고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한 스마트 스터디라는 벤처가 저걸 했다고? 일본의 애니메이션도 아니고? 맞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누가 만들었을까요? 네. 나는 한국에 있는 스마트 스터디예요 라고 아무한테도 얘기도 안 했고요, 광고도 안 했는데 전 세계 소비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애기들이 듣고 싶다고 난리가 났고, 그거에 인해서 그 애기가 너무 귀여우니까 부모들이 그거 틀어주고 애들이 좋아하는 거 보면서 난리가 나서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조회수 1위가 됐습니다. 와우. 재밌는 건 뭐냐? 이게 그냥 스마트 스터디만 혼자 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스마트 스터디가 잘했어요. 애들은 어떤 걸 좋아할까? 끊임없이 데이터를 보면서 여러 캐릭터를 등장시켰는데 애들이 보니까 귀엽고 상냥한 캐릭터가 아니라 무섭고 공포스러운 공룡이다, 상어다 이런 걸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했어. 그랬더니 또 막 데이터가 올라와. 그럼 애들이 더 좋아하는 걸로 가보자. 그걸 위해서 늘 전문가와 협업하고 데이터에 충실하고, 즉 소비자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잘 운영을 한 거죠. 놀라운 건 그럼 그냥 그게 터졌느냐? 아니에요. 한국의 그 컨텐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나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제일 먼저 터진 게 인도네시아라고 해요. 인도네시아에서 막 챌린지를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아빠 상어 따라하기. 그러더니 그게 번지기 시작하면서 동남아를 전부 싹 휩쓸고요, 중동으로 넘어가고요, 북미까지 번진 거예요. 작년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아이들 왕구가 베이비 샤크 왕구였다고 할 정도니까 얼마나 그 팬덤이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그걸 먼저 시장을 다져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대장금이었죠. 중동 지역에서 막 55%, 85% 이 말도 안 되는 시청률을 기록했던 한국의 드라마. 대장금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게 사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휴머니티가 지금의 자기네 복색이나 자기네 방식하고 문화하고 완전히 다른데도 열광하게 만들었다. 그건 코리아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만든 거야? 코리아. 왜? 한글 방송이 나오니까. 여러분, 이게 데이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게 또 있어요. 바로 우리나라 웹툰입니다. 여러분, 원래 만화는요, 일본이 지금도 최고예요. 단행본 나와서 하는 거.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애니메이션도 크게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그런데 웹툰은요, 심지어 일본 시장도 70%를 우리가 먹었어요. 성공의 비결이 뭐냐? 만화는 웹툰이 아니다. 일본은 만화가 웹툰이야. 스캔해서 올려놓고 그럼 볼람 봐.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했어요. 웹툰은 여기 딱 맞춰서 보는 거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는 거고, 무엇보다 다른 것, 기존의 만화 작가가 어느 것도 누릴 수 없어. 웹툰은 소비자가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냐? 누구나 들어오세요. 그래서 제일 조회수 많고 인기 좋은 게 1등, 돈도 제일 많이 들을 거고요, 항상 상단에 올려줄게요. 원래 만화에서는 그게 안 돼요. 왜? 대한민국 최고 만화가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꽉 잡고 있어. 이런 걸 뭐라 그러냐? 레가시라고 합니다. 기존의 탄탄한 시스템.
일본은 아직도 그걸 붕괴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화가가 되고 싶으면요, 10년은 월급 50만 원 받으면서 열정페이.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올리세요. 조회수 나오면 최고의 작가가 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젊은 작가들이 막 갔네. 갔더니 한국에서 엄청나게, 야, 이런 세계가 있었어? 너무 좋아. 그리고 한국에서 뜨면요, 동남아로 그냥 저절로 번져요. 거기서 열광을 이끌어내고, 그러면 시장이 커지죠. 거대 성공을 거두죠. 그러면요, 야, 우리 팀 만들어. 팀 만들어서 스토리 작가, 그림 그리는 사람 다 모여가지고, 와, 거대 웹툰의 생산 시스템을 만들어요. 근데 퀄리티는 너무 좋고 스토리도 기가 막혀. 더더욱 팬덤이 형성되는 거죠. 철저한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다는 아주 공정한 기준 하나로 웹툰 시장을 먹은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가 인간의 감성을 올리는 스토리나 그림이나 이런 거에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를 물론 보여주는 겁니다. 재밌는 건 뭐냐? 이게 팬덤 로드가 이제 열렸다고 할 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소위 MZ세대 이들은요, 이 폰을 들고 야, 한국 거라면 볼만해,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특히 이들이 리드하는 문맥에서는 다 그래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스포츠 분야에서 e스포츠라고 있죠. 세계 최고의 프로게이머는요, 우리나라의 페이커라는 이상혁이라는 선수예요. 연봉이 100억이 넘었어 이제. 야, 어마어마합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은 대부분 다 대한민국. 그래서 저 세계는 한국이 제일 잘해. 뭐 이런 생각까지 갖고 있고요. 음악도 이 BTS가 남자 이 아이돌 가수 1등이죠. 여자는요, 놀랍게도 블랙핑크예요. 기준은 뭐냐? 유튜버 구독자 수 1위. 야, 또 아카데미에서 기생충이 상을 타더니 이번에는 윤여정 배우가 여우조연상을 탔죠. 이건 투표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 문화에 대해서 너희는 그럴만해 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 즐기는 문명에서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지는 데이터가 입증을 합니다. 문화적 매력 지수, 여러분 이걸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데, 경제력, 군사력 이런 거 다 빼고 국가의 문화적인 매력 지수를 산출하는 포뮬라가 있어요. 공식이 있는데 그걸 모노클에서 매년 적용해서 랭킹을 매겨왔어요. 2019년에 우리나라가 15위. 야, 제조업 5위인데 15위면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관심이나 매력도가 그만큼 높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2020년, 여러분 그냥 갑자기 2등이 됐어요. 갑자기. 뭐가 바뀐 걸까요? 코로나가 되면서 사람들이 넷플릭스, 유튜브, 엔터테인먼트는 전부 그런 걸 콕 박혀서 막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랬더니 여러분, TV와 달리 넷플릭스, 유튜브 같은 것들은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거기서 한국 드라마가 아시아는 완전히 싹쓸이를 하고요. 넷플릭스에서 또 글로벌하게도 엄청난 인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좀비의 표준은 이제 대한민국이다. 뭐 심지어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한테 굉장한 배우들, 크리에이터들, 뭐 감독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를 데이터가 입증했다는 겁니다. 윤여정 배우의 수상소감도 들어보세요. 와, 사람들이 열광할 만해. 말하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컨텐츠 산업의 엄청난 경쟁력이 국가 전체에 대한 매력을 끌어올렸고, 이게 앞으로는 제조업과 서비스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한국 거라면 한번 해보자. 그 영향을 받은 게 식품이죠. 라면이 37%가 수출이 늘었어요. 작년에만. 여러분, 이게 맨날 보니까 얘네 먹는 게 뭐야? 라면을 끓여 먹네. 컵라면이 아니라 해보는 거예요. 또 비비고에서는요, 중국에는 덤플링이 있고요, 일본에는 교제가 있어요. 한국에는 뭐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MANDU, 만두가 있어. 그랬더니 미국의 유튜버들이 이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난리를 일으키면서 거대 팬덤을 일으키더니 단일 상품으로 1조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버렸어요. 음식은 문화죠. 문화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면 지불하고 싶은 가격의 높이도 올라갑니다. 이래서 거의 모든 제조 분야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야, 이러면 괜찮네? 이게 막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누린 나라가 일본이죠. 여러분 1980년대, 90년대 전 세계가
아시아, 일본 이거에 막 되게 매료됐던 적이 있습니다. 소니가 그 열풍을 일으켰고, 와, 이 얘들은 어쩜 이렇게 멋진 제품을 만들어? 그랬는데 그게 잃어버린 30년과 함께 사라지면서 이제 보세요. 세계 2위, 1위가 독일이라고 하니까 아시아의 최강은 문화적 매력지수 1위는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야, 그럼 이걸 기회로 이용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엄청난 기술력을 확보했습니다. 기술이 없으면 팬덤이라는 건 생기지가 않아. 왜? 기술이 없는데, 차를 못 만드는데 차에 대한 팬덤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런데 이 기술이 있어. 여기다가 뭐만 심으면 돼? 이들이 폰을 든 인류가 좋아하는 경험을 심어줘야 돼요. 가만 보니까 자동차에서는 테슬라가 그걸 잘하네. 따라해서 그걸 심으면 돼요. 음식에도 맞아요. 그들이 좋아하는 특성, 그들이 좋아하는 스토리를 담아서 퍼뜨리면 돼요. 어디랑 함께? 컨텐츠의 팬덤 파워와 함께. 대한민국이 그걸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요, 어떤 스펙을 정해놓고 그걸 달성하는 게 목표였다면 이제 아니야. 이제 아니라 야, 진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뭐지? 컨텐츠 산업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보편적 특성이 나오네. 왜 대한민국이 매력이 있어?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에 대한 감성이, 그 표현력의 풍부함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컨텐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컨텐츠도 우연으로 조회수가 그렇게 수천만, 1억으로 넘어가는 건 없다고.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거죠. 왜 그럼 한국 것들이 그렇게 매력 있냐? 배우의 표현이나 배우의 정서, 생각이 너무 좋대요. 윤여정 배우의 그 아카데미 수상 소감 보세요. 저는 모든 후보에게 경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따뜻함, 배려, 이런 정서를 정말 아주 강렬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언어를 보면요, 감정에 대한 표현이 세상에서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인간의 마음에 대한 그 배려심이 아주 깊은 역사 속에 내재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끄집어내면 돼요. 이것만 끄집어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제조 기술, 서비스, 플랫폼 개발 기술 여기서 담으면 돼. 그래서 경험했더니 야, 얘들은 미쳤어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면요, 세계인이 열광하는 마치 컨텐츠 같은 그런 상품들을 마구 쏟아낼 수 있다는 거죠. 전 이게 기업이 가야 될 길이라고 봅니다. 애프터 코로나 시대 팬덤이 자본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의 기술은 아주 좋은 밑바탕이고, 거기에 인간에 대한, 소비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소비자에 대한 따뜻한 감성을 담는 것이 점을 하나 찍는 활용정점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뉴노멀 마지막 메시지, K 팬덤 로드가 확실히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우리한테는 기회가 열린 겁니다. 어느 나라의 문화적 매력이 높아지면요, 그 나라 제품에 대한 기분도 좋아지고 더 돈을 내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럼 정말 도약의 기회가 온 거 아닐까요? 우리에게는 탄탄한 제조의 경쟁력도 있고요, 플랫폼을 잘 만드는 제주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기반으로, 이미 갖춰져 있는 것들을 기반으로 팬덤을 얹기만 한다 그러면 뉴노멀 시대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메시지, K 팬덤 로드가 열렸다. 기회로 활용하자. 오늘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을 달아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성실히 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한 디지털 문명 대전환 시대, 기업은 어떻게 준비할까? 마지막 메시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동안 댓글 달아주신 여러분, 참여와 소통에 적응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기회로 여러분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잘 반영해서 대한상공회의소가 대한민국 기업들의 미래를 바꾸는 정책을 만들고, 또 그 의견을 여러 소통 창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돕는 쪽으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에피소드의 구글 서베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소프트 파워가 강력합니다. 어느 분야가 이를 이용한 해외 시장 진출에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영화, 드라마, 음악, 패션, 뷰티, 푸드, 또 기타 직접 쓰고 싶은 분야를 언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회사가 K-팬덤을 이용한 해외 시장 진출에 잘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매우 잘하고 있다부터 매우 못하고 있다, 또 우리는 상관없다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디지털 문명 대전환 시대 기업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요거에 관한 국민 소통 수단을요, 저희는 유튜브로 선정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고 또 구글 서베이에 참여해 주시면요, 너무너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서 그걸 기반으로 상공회의소가 앞으로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 기업, 또 회원사들, 또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까? 그거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소중한 자료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면 저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0분을 뽑아 아메리카노, 스타벅스, 스벅의 아메리카노를 기프티콘으로 쏴드릴 거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참여가 바로 대한상공회의소를, 또 대한민국의 기업들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